자, 이제 드디어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한 이론을 종료하고 문제반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어, 제가 강의에서 가장 지향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향이 아니고 그 부분이 바로 이제 교재와 프린트와 문제가 따로 이렇게 움직이는 부분입니다. 아주 과거에는 임용 범위가 잡히지 않았을 때는 해마다 달랐기 때문에 문제반까지도 끝까지 이론을 쫓아가야 되는 이제 번거로움이 사실은 있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최대한 따라가려고 했던 학습자가 합격을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에는 선생님들이 이제 그 자료를 따라가는 특히 도덕윤리 교과는 노량진에서 소문이 났죠. 안 좋게 자료를 따라가는. 그래서 이제 그건 다른 학원 관계자들도 보통 이제 이야기를 보통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법적으로 공유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볼 윤리 교사가 지켜야 되는 부분을 못 지키고 일반적인 학원 직원들한테조차도 사실은 아주 비도덕성에 관련되는 부분의 이야기를 제가 아주 예전부터 이렇게 들어오고 사실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결국 그 본인들에게도 떨어지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그리고 그것이 근본적으로 봤을 때 이론과 프린트와 문제가 따로 양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결과를 바로 낳게 되죠. 그래서 그 결과는 조금만 적게 뽑게 되면 아주 참혹하리만큼의 결과가 사실은 나타납니다. 그것은 뭐 지금까지 제가 노량진에 오래 있으면서 쭉 이렇게 바로 지켜봐왔던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1월달, 6월달까지 이론을 일단 끝내는 걸로 하고, 그리고 문제반으로 들어가면서 1월달, 6월달에 부족한 중간에 이론이 부족했던 부분들을 본인들이 좀 찾아서 공부하는 방식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론 공부를 안 했다 하더라도 일단 1월달, 6월달로 이론 공부를 중간에 이렇게 멈추시고 결국에는 문제풀이 부분으로 이렇게 약간 들어와야 되는 그런 어떤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우선이 이제 문제풀이를 듣지 않게 되면 모르겠는데 문제반을 이제 이렇게 듣게 되면 우선적으로 이제 이 문제를 풀면서 이 서답형 시험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문제의 조건이 있어요. 그 고유한 문제의 조건은 이론에 관련되는 밀도가 굉장히 높게 되면 결국 출제자가 뭘 요구하는지가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높지 않게 되면 결국에는 높다라고 한다는 건 뭐냐면 무조건 어려운 문제가 나온다 이게 아니고 상중하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상중하 내부 안에는 쓰는 텍스트의 시뮬레이션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이렇게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높낮이의 난이도가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바로 볼 수가 있어요, 사실상. 그래서 난이도가 낮으면 낮은 대로 굉장히 정확하게 출제의 의도를 보고 써야 되고 높으면 높은 대로 뭘 요구하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그리고 나서 파악은 했지만 답안 쓰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이게 바로 문제반에서 이제 그 답안 쓰는 어려움에 대해서 이렇게 스킬적으로 봤을 때 결국 이제 그런 것들을 알아가는 그런 어떤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서답형 시험이 가지고 있는 아주 고유성이 사실은 있는 거죠. 그리고 저는 강사 생활을 서답형 시험으로 먼저 시작을 했어요, 사실. 그래서 이 서답형 문제를 보는 그 경험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오래되었죠. 그리고 객관식을 일단 거치면서 1차 시험을 거치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보다 제 인지 구조 안에는 많은 형태가 시뮬레이션이 돼 있다 이렇게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문제 조건 보는 부분에서 문제반을 듣는다고 한다면 거기서 일단 점수의 포인트를 어느 정도 올릴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관점을 가지고 문제반을 이렇게 제가 볼 때 들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일단 들어요. 하여튼 이 문제반은 이 문제의 그 조건을 보는 시각적인 집중력 그리고 문제의 조건을 보는 구조의 파악
이 부분을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 제 강의 특징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뭐 학문의 구조라고 이야기해서 아주 어렵게 고차원적 이게 아니고 그 모든 이론들이 갖고 있는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조를 제대로 알면 결국에는 뭘 요구하는지를 바로 풀 수가 있는 알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안 하려고 발버둥 쳐가지고 그 오랜 세월 동안 고생을 하고 결국 평생을 이제 윤리교사로 이론을 가지고 밥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언젠가는 해야 되는 부분, 대학원을 가든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거 안 하려고 그냥 조금만 머리로 이해해버리면은 결국 이론이 굉장히 쉬운데 뒤에 가게 되면 이제 그거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 누구는 어떻게 해가지고 합격했다더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본인이 시험 볼 때 출제자 안 바뀝니까 사실? 그죠? 출제자 쓰는 텍스트 안 바뀝니까? 바뀌게 되죠. 흐름을 잘 보십시오. 선생님들 지금 지난 3년 동안 큰 틀에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기출이 되어 왔는지를 잘 한번 보시면 제가 2017년도에 나왔을 때 공부 방향이 전부 다 엉망진창이었어요. 학원가에서. 그 전해 이미 교과서에서 기출이 되고 있었죠. 요 흐름을 잘 보십시오. 결국 어떤 터닝 포인트가 오는지 사실. 자, 그래서 이제 올해 시험은 제가 생각할 때 이 부분에 뽑는 인원수가 일단 예측을 제가 못했던 부분이죠. 사실은 할 수도 사실은 없었고, 그래서 아마 통합사회 부분이 가장 그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았나라고 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지금 정부 부분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크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사실 비교과 부분이. 그리고 뭐 문재인 대통령이 일단 어쨌든 내임덕이 안 왔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 어떤 교육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뽑는 인원수가 거의 작년하고 유사하거나 좀 더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그렇게 어렵게 나온다라고 속단해서는 안 되는 해이다라는 겁니다. 쓸 수 있는 걸 좀 정확하게 쓰고 그리고 문제 형식이 좀 바뀌죠, 그죠? 그러니까 서답형을 굉장히 기능적으로 풀 수 있는 그런 어떤 문제 형식의 내면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제가 볼 때는 아마 올해 시험에 합격과 불합격을 일단 가를 것이다라고 이렇게 바로 전망을 자 해봅니다. 자, 서답형 문제를 풀려면 이 서답형 문제와 관련해서 각 문제당 이 문제를 견뎌낼 수 있는 이론이 마련되어 있어야 돼요. 자, 첫 번째 부분에서 나오는 부분이 바로 어떤 그 부분이냐면 영역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자, 2015 교육과정이죠. 자, 그래서 바로 도덕과 관련되는 부분에서 영역이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 영역이라는 부분은 이 교과의 성격과 관련이 있다. 교과 성격의 자 최상위의 교과 내용 범주예요. 자, 이것이 바로 영역이다라는 겁니다. 자, 최상위의 교과 내용 범주. 그래서 교과의 성격을 굉장히 잘 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이거는 교육학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내 말에 뭘 포함하고 있다. 교육 내용이죠, 그죠? 그래서 교육 내용과 학습 경험에서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이 우리가 조직과 관련해서 바로 계열성이죠. 그래서 그 계열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영역과 관련해서는 자, 자신이 나오죠, 그죠? 타인이 나오게 되고 사회 공동체가 나오게 되고 자, 자연 초월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영역에 따른 뭐가 있냐면 핵심 가치들이 있다. 자, 핵심 가치라고 한다는 것은 이 교과가 가지고 있는 아주 기초적인 형태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교과를 잘 나타내주는. 그래서 이 핵심 가치 설정할 때 상당히 항상 문제들이 갑론을박들이 사실은 벌어지는 겁니다. 선생님들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핵심 가치와 관련해 가지고 보면 그 교과가 가지고 있는 자, 교과의 어떻게 보면 개념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과의 개념인데 굉장히 기초적인 형태의 개념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들어오는 게 자, 성실이죠, 그죠? 그다음에 배려. 자, 사회 공동체는 정의예요. 자연은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리고 초월적 존재로와의 관계에서 우리 자신이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와 공동체 부분에서 들어올 수 있는 게 정의가 되고 자연 초월 부분이 자, 책임이 된다. 그래서 이 네 개의 부분 자체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교과의 개념 기초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 관련된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잘 알고 있죠, 그죠? 예, 이게 어느 정도 이론적으로 돼야지만 1번 문제를 바로 풀어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기입이 줄고 지금 서술이 사전 부분으로 넘어갔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결국에는 언어 밀도에서 올해 시험은 결정이 된다. 그래서 누가 좀 더 기능적으로 언어를 조건에 따라서 굉장히 좋은 언어를 밀도 있게 쓰는가에 따라서 결국 올해 시험 바로 결정이 된다. 이렇게 바로 볼 수가 있어요. 기입이 굉장히 대폭 줄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기능적으로 정확하게 풀어내야 되는 부분이 변경되는 시험이다. 자, 변경되는 시험에서 그 플러스 요인이 있어요. 뭐든 변하면 거기에서 이득을 보는 사람이 있고 이득을 보지 않는 사람들이 사실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적은 거 관련해 가지고 사실상 이제 이득을 못 보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또는 이렇게 그 이득을 보는 사람이 또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부분, 그게 이제 올 한 해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일단 그 저는 개인적으로 기입 공부를 따로 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다. 서술형 공부를 제대로 하게 되면 기입은 그냥 직관적으로 바로 걸리게 돼 있어요. 오류를 잡는 부분이 아니고 아주 정확하게. 왜? 서술형 공부를 했다는 건 문장 형태의 공부를 했다는 거거든요. 암기 형태의 공부를 했다는 게 아니라 암기 형태나 서브나 가벼운 언어는 맨 마지막에 결국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처음부터 이제 그런 언어들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공부를 한다면 결국에는 남는 거는 나머지가 희미해지고 키워드만 남는데 키워드만 남기 때문에 문장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기입에서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리게 되는 거죠, 사실상. 그래서 이론이 잘 돼 있으면 뭐든 훤하게 바로 보인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1번 봅시다. 다음은 도덕 수업에 관한 대화이다. 괄호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을 쓰시오. 이렇게 돼 있죠. 자, 공통으로 들어갈 말입니다. 자, 공통을 얼마나 줄지는 모르겠어요. 공통이 확률이 높죠. 그래서 공통적인 부분에 관련되는 개념이 나올 때는 의미부여를 하지 말고 두 개 중에 하나가 굉장히 명확하다. 여러분 더 이상 생각 안 하는 것이 낫습니다. 사실. 자, 갑. 중학교 학생들에게 과학기술이 현대인의 삶에 미치는 긍정적 결과를 가르칠 때 인간의 삶을 어떻게 바꾸었고 문제 해결을 한 범위, 요구되는 것을 말할 때 주로 가르쳐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돼 있죠.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가치 덕목 이외에 뭐라는 가치 덕목도 과학기술과 현대인의 삶에 미치는 긍정적 결과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자, 지금 나오는 게 그죠? 자, 과학기술과 현대인의 삶 이렇게 이게 지금 자연이 하나의 어떤 대상이다.
우리가 과학기술과 관련되는 대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왜 그런가요? 을 과학기술의 대상이 되는, 자, 뭐가 나왔다 지금 키워드가. 자, 자연이 나왔죠. 자연이 인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아보려면 무엇이라는 가치 덕목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연과 생명에 대한 외경심을 함량하며, 자, 초월까지 나왔어요. 초월적 관점에서 인간과 사회에 대한 성찰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국가에 따라, 자, 그래서 뭐 2015년 결국에는 나온 따라 모든 영역을 포괄하는 전체 지향 주요 가치 덕목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런 문제는 직관적으로 풀어야 돼요. 뭐 의미를 부여하고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희미하다라고 한다는 건 지금 뭐가 약하다? 이게 약한 거예요. 자기가 이제 이론을 점검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문제 난이도 떨어졌을 때는 그 문제 부분의 조건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생각을 굉장히 잘 하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평소에 순서대로 일단 쓰는 겁니다. 자기의 이론대로 쓰는 게 아니고, 그리고 자기의 방식대로 문제나 지문을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죠. 난이도가 떨어졌을 때 이야기예요. 그건 이제 이내 좀 풀어보면 알죠, 사실은. 그래서 평가에서 문제를 만들 때는 시뮬레이션이 일단 상중하로 문제를 만들게 되게 되어 있어요. 어느 정도는. 그래서 그 지점을 잘 생각을 하셔서 이런 부분을 또 점검을 자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 자, 다음 글의 괄호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 또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서 지금 우리가 살펴보면 이론이 자, 피아자 비고츠키 이론이 나와요. 자, 이 양쪽 다 일명 구성주의라고 할 수 있는데 모시변의 분류에 의하면 피아제의 구성주의를 내생적 구성주의라고 하고 비고츠키의 구성주의를 변증법적 구성주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피아제 같은 경우에는 자, 환경이 있죠, 그죠? 환경이 있고 자, 인지 구조입니다. 이 환경과 인지 구조가 뭐 한다? 자, 양쪽으로 상호작용한다, 그죠? 자, 상호작용을 해서 이게 이런 식으로 오죠. 이런 식으로 온다는 건 뭐냐면 이 환경이 인지 구조의 발달에 따르면 여기 이렇게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첫 번째 부분으로 오는 부분이 뭐냐면 자, 동화죠, 그죠? 자, 동화와 그 다음에 어디로 간다? 조절로 가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부분으로 오는 부분이 뭐냐면 이제 자, 적응적인 부분으로 온다라고 하는 말은 자, 인지구조가 평형화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지구조가 평형화되었다라고 한다는 것은 곧 인지구조가 변화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인지구조가 변화되면 자, 결국에는 자, 조직이 자, 형성된다. 그래서 이건 이제 이 조직이 형성된다는 건 이제 높은 자, 수준으로의 뭐다? 통합이다. 자, 통합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결국. 자, 그리고 이런 부분이 어디로 가냐면 네 번째. 자, 조작으로 갑니다. 이 조작이란 말은
실행할 수 있다. 수행을 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시작됐던 게 환경과의 인지구조 사이에서도 도식이 있었죠. 쉐마죠, 그죠? 여기서 인지구조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은 도식적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고, 조작적 부분으로 가게 되면 도식이 있기 때문에 수행할 수 있는 거죠. 요때 도식과 요때의 도식은 다르죠. 어떤 관점에서? 자, 발달의 관점에서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피아제는 이제 이 과정에서 아동이 내적으로 어떤 형태의 의미를 가지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에 반해서 미고츠키 같은 경우에는 환경이라고 하는 게 자, 다른 요소가 아니고 환경이라고 하는 게 사회 문화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 문화로부터 오는 형태의 일종의 학습해야 될 것들이 있죠. 이게 이제 성인들이나 유능한 파트너, 자, 도움이 바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도움이 필요하다. 왜? 도움을 주었을 때보다 도움을 주지 않았을 때보다 도움을 주었을 때 결국에는 학습의 성취가 높다. 자, 이걸 나타내는 게 바로 근접 발달 영역이죠, 그죠? 자, 근접 발달 영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도움을 처음에는 주고 이 방식으로 주고 이 도움을 받은 것을 점차적으로 자기 것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내면화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내면화는 자, 정신의 내적 과정으로 바로 옮겨가는 겁니다. 결국에는 자, 이 과정을 가만히 보면 양쪽 다 뭐예요? 환경과 인지 구조의 부분이 있죠. 여기서 이제 형성되는 게 의미가 형성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가 또 되냐면 지식이 바로 구성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개념들을 뭐 교육학도 그렇고 각각의 개념들을 굉장히 잘 분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피아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발견에 관련되는 학습을 하게 만들어주는 것, 또는 우리가 보면 협동학습 같은 경우, 물론 비고치기도 쓰지만은 사실은, 그런데 이제 비고치기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냐면은 문화 심리적 도구를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그게 사회 문화성인. 여기서 나오는 게 도구를 이해하는 방법이고, 이 도구 자체를 사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학생들에게 일단 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도구를 이해하고 이 도구를 사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학생들에게 줘야 된다. 이 기회는 대표적으로 이제 피아제가 공통적으로 쓰는 부분에서 협동학습 부분을 들 수 있겠죠. 자,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2번은 이거 출처가 우리가 보는 윤리학과 도덕교육 2권 안에 있는 지문이에요, 그대로. 그래서 다음 글의 괄호 안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말을 쓰시오. 오늘날의 구성주의 이론은 피아제 이론의 바탕을 둔 인지적 구성주의와 비구츠키 이론의 바탕을 둔 사회적 구성주의로 구분할 수 있다. 자, 모시벤의 분류에 의하면 도덕교육 2의 안에 보면 되어 있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피아제를 내생적 구성주의라고 해놓고 비구츠키를 변증법적 구성주의라고 해놨어요. 근데
윤리학과 도덕교육 2를 보면 인지적 구성주의와 사회적 구성주의로 이렇게 양분해 놨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기본서를 본 선생님들은 이게 다 걸리는 거예요. 어딘가 많이 읽었기 때문에 기입에서 문제 나오게 되면. 자, 그래서 인지적 구성주의는 개인 내부에서 일어나는 인지적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 인지적 과정이 구체적으로 말하면 뭐예요? 지금 이 과정이에요.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이 관점에 의하면 한 개인에게 있어서 어떤 문제에 대한 진리의 개념화는 교사의 도움을 받는 가운데 동화와 조절을 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에 근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동화와 조절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내적으로 구성하는 거죠, 그죠? 반면 사회적 구성주의에 의하면 의미 있는 학습은 사람들이 그들이 속해 있는 문화의 심리 도구들을 사용하는 방법을 명확하게 배우고 그 도구들을 어떤 현상에 대한 공통의 혹은 공유적 이해를 하기 위하여 사용할 기회를 부여받을 때 일어난다는 겁니다. 의미 있는 학습은 학생들은 용어의 절차나 의미, 아이디어들 사이의 관계,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지식의 적용 가능성과 같은 문제들에 관해 동료 및 교사와의 개방적인 토론에 참여하도록 고무된다라는 겁니다. 도움을 받는다라는 거죠. 사회적 구성주의자들은 이러한 과정을 일컬어 의미를 타협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 보면 뭐다? 해석하기죠, 그죠? 자, 여기서 이제 어원을 보면 이게 지금 에르메스죠, 그죠? 이 전령이에요. 이 에르메스 신은 신화에 나오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신에 관련되는 부분과 인간에 관련되는 부분인데, 이 신이 뭐냐면 그리스 신화의 전령의 신이다. 이 말은 신의 언어를 인간에게 갖다 주는 겁니다. 그럼 에르메스는 결국에 뭐 인간에 갖다 주기 위해서는 뭐 바벨탑처럼 여러 형태의 부분이죠. 언어가 다 다르다는 겁니다. 언어가 다르니까 모든 그 지구 안에 있는 국가의 사람들이 딱 들었을 때 다 다르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인간의 언어로 번역해서 전달해 줘야 되는 거죠. 그럼 뭐가 들어간다? 의미가 들어가죠. 그래서 이게 바로 해석하기 어원이에요, 사실상. 예. 그래서 이제 이때 등장하는 게 뭐냐면, 해석학은 뭘 가지고 있다? 역사적 관점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소크라테스가 그렇게 말했던 이유는 소크라테스 자체가의 어떤 진리 부분에 대해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소크라테스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아테네의 역사적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각각. 그러니까 맥락이란 말은 상황이니까 맥락에 따른 의미, 이런 말은 뭐예요? 맥락에 따른 의미라는 말은 지식이란 고정돼 있지 않고 상황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진다. 비구축 입장에서 맥락이나 상황이 뭡니까? 사회문화죠. 그 학습자가 속해 있는. 그래서 요게 먼저 주어져야 뒤에는 의미가 이렇게 나온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것들은 지금 한번 보면 이렇게 뭐 잊어먹지 않죠. 그리고 여기서 좀 봐야 되는 거, 이제 비고츠키의 사회적 구성주의 교육 방법 지문 안에 나오죠, 그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죠? 심리적 도구를 사용하는 방법과 그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와 관련해서 이렇게 오고, 일단 용어의 절차나 의미, 아이디어들 사이의 관계,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지식의 적용 가능성과 같은 문제들에 관해 동료 및 교사와의 개방적인 토론에 참여하도록 고무된다. 이렇게 바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문제, 바로 기입인데요. 자, 이미 이제 기출이 이미 이렇게 된 부분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조금 지금 제가 7월달하고 8월달에 영역별을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영역별을 한 10년 했어요. 근데 이 영역별을 하면요 어떻게 되냐면 이 뭐 서양이 되려면 이 서양의 부분을 다 다룰 수가 없어요. 부실해지기 짝이 없습니다. 또 뒤에는 영역을 다루고 실전을 또 들어가야 돼요.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실전 모의고사 부분을 이렇게 가되 7월달하고 8월달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대충 말씀을 대충 드릴 겁니다. 자, 이 문제는 지금 천재교육 교과서 내부 안에 윤서 안에 있는데 이거를 거기서 그대로 냈다기보다는 제가 맹자 공손추 부분에서 이 부분을 다시 문제를 낸 겁니다. 원문을 찾아 들어가서. 근데 이제 약간 겹치는 부분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과서 안에도 있는 지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거는 지금 맹자라는 텍스트에 자, 공손추 상권에 이렇게 있다. 그럼 공손추라는 인물이 누구냐? 맹자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이 맹자의 제자인 공손추가 맹자에게 묻게 되고 맹자가 여기에 대해서 답하는 과정입니다. 과정. 자, 그래서 이제 공손추가 결국에는 주장을 했던 부분이 바로 어떤 부분이냐면, 자, 맹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의지, 이 의지를 굉장히 하나로 모으는 거, 하나 되게 하는, 그러니까 의지를 전일하게 하는 부분에서 기를 움직인다. 자, 이 주장을 해요. 자, 그러나 간혹 기가 의지를 움직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때 기. 그러니 이제 공손추가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맹자 입장은 나는 이 지점이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공손추가 어떤 점에서 뛰어나십니까? 라고 해서 이 기에 대해서 바로 구체적으로 바로 묻게 됩니다. 그 대화의 과정에서. 그래서 이제 과거부터 제가 강의를 했던 부분이고 또 그 부분이 또 기출이 되었죠,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크고 굳세고 온데 꽉 차 있는 부분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 맹자 부분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뭐냐면 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바로 하게 되는데, 이 의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고자를 비판하면서 고자는 의는 뭐다? 외부적인 거라고 했죠. 왜냐하면 저기에 노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노인을 공경하는 거다라고 주장을 했죠. 그죠? 근데 맹자는 뭐냐면 의라고 한다는 부분 자체는 뭐다? 외부적인 부분이 아니라 내부적인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결국. 그래서 이 의와 관련해 가지고 주장을 하게 되는데, 이 의라고 한다는 부분은 원문에 이렇게 결과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억지로 조장해서는 안 된다. 그럼 뭐 해야 되냐면 실천해야 된다. 라고 하자. 실천해야 된다라고 하자 공손추가 묻는 거죠. 실천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이제 나오는 개념이 명도와 지부의 명도와 지부이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나오는 게 도와 의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배의 여도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요 두 가지를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이 지점이 잘 알려진 거예요. 근데 이 지점이 나오기까지의 전 상태는 요 상태에 대해서 바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것이 뭐가 되냐면 호연지기가 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호연지기가 바로 되는 것이다 라고 돼 있죠. 그죠? 자, 여기서 요 과정인데 결과에 집착하거나 억지로 조장해서는 안 된다 라는 부분에서 이렇게 빠져나오는 게 뭐냐면 송나라 사람처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지금 이 지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지문이 호연지기와 바로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고전을 읽은 학습자만큼 뭐 그 서사평 시험 보는 부분에서 뛰어난 학습자는 사실은 없죠. 결국에는 그래서 이제 반드시 의를 실천하는 일을 하되 결과에 집착하지 말아야 하고 의를 실천해야 한다는 것을 마음에서 잊어서도 안 되지만 억지로 조장해서도 안 된다. 송나라 사람 중에 자, 곡식의 싹이 자라지 않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 싹을 뽑아 올려준 자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안타깝게 여겨. 그 농사 안 지어봤죠. 저는 태어나서 2015년에 처음으로 한번 지어봤어요. 처음으로. 근데 파종을 했는데 이 파종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계속 보죠. 마당볼 계속 보는데 안 올라오는 거야. 뭐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그랬는데 이제 조금씩 싹이 이렇게 돋아나요. 근데 거기서 저도 똑같은 충동을 일으켰던 게 뭐냐면 좀 이렇게 약간 잡아가지고 좀 더 빨리 자라게. 그래서 이제 가만히 내버려뒀는데 5월달 6월달이 되니까 정말 이 농사를 짓는 게 물론 그걸 업으로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렇게 굉장히 풍성할 수가 있나라고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제가 심어놓던 그 수세미 있죠. 수세미, 그 다음에 박, 그 다음에 이제 상추 모종을 심어놓은 게 아니라 적상추를 씨를 뿌렸는데 그거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그 고추, 청양고추, 땡초라고 하죠. 경상도 말로 그죠? 그거하고 그 다음에 아삭고추, 고추를 종류별로 다 심었어요. 그래가지고 장마철 올 때 내가 이 부분을 묶어줬는데 할머니 댁 앞에 마당이 내 어릴 때 이제 어떻게 꽤 큰 마당이었는데 완전히 그냥 이 곡식으로 그냥 가득 차버렸어요. 그래서 저희 집안 식구들이 와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어떻게 그렇게 농사가 잘 되냐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가만히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본 거죠, 사실상. 사람 마음도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언어나 텍스트를 대하고 어떤 사람을 대할 때 참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것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공부는 어렵지 않아요. 마음 고쳐먹기 좀 힘들어서 그렇지. 근데 사람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여 준다면은 그 관계도 굉장히 좋아지죠. 근데 굉장히 힘든 거죠,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좋은 관심을 가졌던 거죠. 뭐가 잘못됐나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입장에 대한 생각보다는 반대 입장에 관련되는 생각을 할 때 결국에는 만물이 화육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나중에 선생님들이 나이 들어가지고 농사를 한번 지어 보십시오. 저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자, 지금 밑에 보면 그래서 이제 돌아왔는데 필요한 기색으로 집으로 돌아와서는 가족들에게 오늘은 참 힘들었다. 내가 싹이 자라는 걸 도와주었다고 했다. 그의 아들이 달려가서 보니 싹은 이미 시들어 버렸다. 천하에서 곡식이 자라는 것을 조장하지 않는 사람이 적다라고 돼 있죠. 그죠? 자, 뭐를 기르는 것이 무익하다고 해서
내팽겨 치는 것은 김매지 않는 것과 같고 억지로 조장하는 것을 싹을 뽑아 올려주는 것과 같다. 조장하면 무익할 뿐 아니라 또 해를 끼치게 된다라고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지금 첫째 줄에 뭐예요? 의를 실천하는 일과 관련해서 그죠? 나왔죠. 그죠? 그리고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그 다음에 마음에서 잊어서도 안 되지만 억지로 조장해서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부분, 첫 줄 부분에 핵심적인 부분들이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이 호연지기와 바로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기출이 저쪽은 되었고 명도와 집이라고 한다는 것은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이 문제를 풀려면 우리가 이미 이제 이론이나 풀기대에서 했죠. 그래서 풀려면 결국에는 소크라테스와 스토아와 에피쿠로스가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가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이 이론을 알고 있어야 보다 좀 정확하게 풀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실수 없이. 자, 소크라테스가 대단한 측면이 있는 게 뭐냐면 스토아와 에피쿠로스를 이미 예견하고 있었어요. 근데 소크라테스답게 답은 내려놓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이제 과정에서는 에피쿠로스를 담고 있고 지향하는 부분에서는 죽음의 문제와 관련 스토아 쪽으로 기울어지긴 해요, 사실. 근데 뚜렷하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진 않는데 소크라테스는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아무도 죽음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모른다는 겁니다. 자, 모름에도 불구하고 죽음이 인간에게 최고로 나쁜 거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나쁜 것들 중 최고로 사실은 나쁜 것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인간은 자, 두려움을 갖게 된다. 여기에 대해서. 그죠? 자, 두려움을 바로 갖게 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에 반해서 자, 스토아는 뭐다? 죽음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기 때문에 자, 받아들여야 된다. 이거는 흡사 뭐냐면 운명이다라는 거예요. 자, 흡사 운명이다. 그래서 이거를 이런 부분이 아주 필연적인 거기 때문에 이런 삶의 태도가 아주 이성적인 자, 이성적 태도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운명적이고 이성적 태도이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에피쿠로스 입장에서는 자, 살아 있을 때와 실질적으로 죽었을 때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자, 살아 있을 때는 죽음이 아직 오지 않음. 자, 죽었을 때는 이미 뭐가 없다. 자, 감각이 없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쪽을 약간 비판하는 쪽으로 가는데 스토아가 추구했던 거죠. 불멸성에 대한 열망. 이 열망으로부터 자, 벗어나는 것이 우리 인간이
결국에는 뭐를 피하는 것이다. 벗어나면 고통이 없고 쾌락이 이렇게 온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이미 소크라테스를 보십시오. 아무도 죽음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경험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최고로 나쁜 거라고 본 겁니다. 요까지는 에피쿠로스예요, 사실은. 근데 나아가서 두려움을 갖는다는 거죠. 소크라테스 입장에서는 뭐예요? 이것도 틀렸고 이것도 틀렸다는 거예요, 결국.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죠, 스토아 입장에서는 사실상. 근데 에피쿠로스 입장에서는 뭐예요? 결국에는 감각적인 측면에서 아무도 죽음을 모른다라고 한다는 것은 교집합을 이루는 거죠, 어느 정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적용을 해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기입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보는 거지만, 이 이론들은 공통점이 뭐냐, 차이점이 뭐냐라고 했을 때 좀 비교점 뭐 이런 것들을 쓸 때도 이론적으로 정리가 일단 되어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다음은 서양 고대 사상가에 대한 주장이다. 괄원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불완전한 쾌락에 탐닉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참된 쾌락으로부터 멀어지는 쾌락의 역설을 불러올 뿐이다. 이것은 에피쿠로스가 아리스티푸스를 바로 비판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쾌락주의 역설은 공리주의에 적용되는 역설이 아닙니다. 이게 크게. 그래서 육체적 쾌락주의를 비판하기 위한 윤리적 쾌락주의 또는 이기적 쾌락주의, 에피쿠로스 대 아리스티푸스의 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양적으로 육체적 쾌락을 추구했더니 뒤에는 쾌락이 나와야 되는데 고통이 발생되었다라고 볼 때 쾌락주의 역설이죠. 자, 쾌락이란 신체 영역에서 어떤 고통도 느끼지 않는 동시에 정신적인 영역에서 어떤 불안도 느끼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이게 에피쿠로스가 말하는 정말 뭐다. 바라는 바의 쾌락이죠. 그래서 정확한 정의라고 할 수 있어요. 육체적, 정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모두 없는 상태를 우리는 아타락시아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이성적이고 고상하며 정의롭게 살지 않으면 쾌락이 있을 수 없다. 반대로 쾌락 속에 살지 않으면 이성적이고 고상하며 자, 정의로운 삶을 살 수 없다라고 돼 있죠, 그죠? 자, 여기서 이제 보는 거는 또 똑같이 어떤 소극적 쾌락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사치스러운 자들의 쾌락의 대상을 없애고 검소하라는 거죠. 뭐에 대한 생각이나 고통과 같은 자연현상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버리면, 자, 이건 뭐다? 죽음이죠, 그죠? 그리고 욕구가 제한 없는 것이 아님을 깨달으며 아무것도 꺼릴 것 없고 어떤 곳으로부터 고통이 오지 않으며 고통이나 악을 불러일으키는 어떤 것도 갖지 않게 될 것이며 사방이 쾌락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쾌락적인 부분이 온다라고 한다는 건 이제 이런 부분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이 불멸성에 대한 욕망은 죽음과 관련이 있는 거죠. 공포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뭐 하라? 지금 나오는 게 대표적으로 자, 검소하라 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대표적으로 드는 게 뭐다? 욕망을 들죠. 그래서 욕망을 든다는 것은 자연적이고 필연적인 욕망. 이걸 대표적으로 뭐로 둔다? 음식으로 두죠. 그 부분만 있으면 바로 된다는 거예요, 사실상. 그죠? 자연적이지만 필연적이지 않는 거. 성적 욕구. 그죠? 자연적이지도 필연적이지도 않는 거. 명예, 사치. 이런 것들이죠. 배울만 해요, 정말. 근데 일단은 가져보면 사실은 그런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해는 또 가요, 어떤 사람에 따라서는.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해보면 뭐 제가 삶이 육체적으로 좀 힘들었다 뿐이지 뭐 그냥 어린 나이에 일단 뭐 제가 볼 때는 노력해가지고 물론 뭐 선생님들 덕분이지만은
가져볼 걸 가져봤기 때문에 에피쿠로스가 이해가 또 되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뭐 윤리나 법적인 부분에 관련해서 어겨서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죠. 저 역시도 그걸 어겨가면서 제가 젊은 나이에 돈을 벌진 않았으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그 부분이 있다면 제가 볼 때는 뭐 노력을 해서 아주 젊으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부분대로 일단 해보는 것도 답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에피쿠로스를 보면 느낄 수 있는, 과연 그게 정말 행복했던가? 아니지. 왜 아니에요? 나 항상 바빴거든. 항상 바빴고, 항상 보면은, 내가 볼 때는, 뭐, 그때 상태를 생각을 해보면, 그럼 이런 어떤 쾌락적인 부분이 왔냐? 아니라는 거예요. 나 안 가져보면 뭐, 그건 모르죠. 자, 봅시다. 자, 잠깐 쉬었다 합시다.